이은택이라는 아스팔트의 영웅, 이 동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은택의 그 동영상을 좀 보라, 대표님이 좀 보시고 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이런 그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저께 그 광화문에서 1시에 그 이은택 씨가 그 주최한 기자회견, 그 회견을 저는 지나가면서 봤고, 오래 하더라고요. 봤고, 오늘 아침에 또 그 동영상 올라온 걸 또 봤고, 요건 좀 지나간 동영상인데, 그때 이제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가 단일화 안 된 거, 5월 1일 날 이제 게시된 거니까요. 그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상당히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이분하고 이제 연락을 좀 취해서 이 방송 혹시 보시고 이 사람 연락처 아시는 분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보고 굉장히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고 또 힘이 있고 그 과단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원을 받고 그러는데 과연 제가 그런 성원을 받을 만큼 그런 자격이 또 그만한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논리가 정연하고 그 어떤 그 충신다운 그런 면모가 많이 보이고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지금 정광용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광용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우파 내에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말들이 서로 갈라지고 그래서 저도 뭐 정광용의 실체 그 사람이 실제 무슨 일을 했는지 뭐 말로는 뭐 돈을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과연 뭐 그 사실인지 그거는 제가 잘 뭐 확인할 길도 없고 그냥 뭐 듣는 얘기로 판단할 것 뿐인데 일단 뭐 호텔에서 잠을 잤다는 이런 사실 자체도 일단 말이 안 되고 지금 이은택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정광용이는 뭐 어디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없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순간에는 그 꽁무니 빼고 없었고 마이크 잡고 나올 때만 와서 연설하고 또 사라지고 또 그 대한문 앞에 그 태극기 집회에 연사들 세우는 게 전부 그 정광용의 측근들로 항상 고정된 얼굴들만 나왔고 그 얘기는 좀 신빙성이 있어요. 그 대한문 그 집회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 얼굴들이 윤창중 같은 이런 사람은 아예 배제되고 그 한성주 장군도 그 계엄령이란 이유 때문에 많이 배제됐죠.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에만 해도 대한문 앞에 그 많은 인파 앞에서 그 연설하는 게 하나의 권력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그 권력을 장악한 정광용에 의해서 그것이 또 농단당하는 게 국정농단에 뭐 연설농단에 무슨 탄핵농단에 이거 전부 우리나라는 지금 농단 왕국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농단 왕국. 뭐든지 조금만 권력을 잡으면 농단하고 또 그 농단을 고발한 사람들도 또 농단하고 거기에 또 저항하는 사람들도 또 농단하고 이건 뭐 쥐꼬리만한 권력만 잡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도대체 그 탄기국 그 대한문화 집회가 뭐길래 거기에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막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그 박스 안에 돈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을 가져다가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뭐 기중기에 그 스피커 대형 스피커 올리는 건 뭐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네요. 가격이 뭐 그게 뭐 하루 뭐 하는데 뭐 몇 억씩 든다는 얘긴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 기중기로 올리는 게 돈이 뭐 얼마 든다고 그거 용역 좀 주면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서 돈 빼돌리고 그러니까
돈만 조금 생긴다 그러면은 쥐꼬리만한 어떠한 권력 만들어서 거기서 농단하고, 마이크 농단하고, 연사 농단하고, 언론이란 사람들은 또 언론이란 쥐꼬리만한 권력 있다고 해서 언론 농단하고, 헌재는 또 자기 헌법적 권력 있다 그래서 또 헌법 농단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마지막 헌법 수호의 보루,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예, 대법원마저 이제 농단 될 것이냐.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법원마저 박근혜 그 뇌물죄 재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재판에서 과연 농단될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요. 제발 대법원만은 꿋꿋이나마 그래도 법조, 제가 그 대법원 판사란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는 바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그 체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초임 판사 시절에 야, 너 판사하면 그 월급 다 어디다 쓰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이제 청년 시대 때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형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돈이 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임 판사 시절에 돈을 갖다 주는 데가 있대요, 자기한테. 그리고 그 돈을 안 먹으면 안 된답니다. 이 법원 자체 내 생리에서 그런 돈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래요. 그거는 받아야 되는 돈이고,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돈이고, 그런 돈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럼 너 그 돈 받냐 물으니까 자기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어떻게 되냐고, 곤란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직 내에서. 그럼 곤란해지면서도 안 받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뭐 곤란해지든 어쨌든 자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조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맑은 데가 우리나라 법조계고, 뭐 거기에 안 좋은 사람도 가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은 저는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중에 특히 판사들, 이 사람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인생을 살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 꽤 많아요. 예, 그래서 판사들끼리는 압니다. 누가 돈 먹고 누가 돈 안 먹는지, 누가 깨끗한 판사인지 판사 사회에선 서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추대돼서 올라가는 게 대법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괜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만 해도 벌써 행정부, 입법부, 대법원 3부처에서 추대되는 3분의 1씩 추대되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모임인데다가, 대법원 자체도 헌법재판소를 눈 아래의 단체로 내려다보고 있는 이런 단체가 어떻게 헌법적 결정을 하게 된 건지 는 사실 문제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이 대법원에 대한 일말의 어떤 헌법 수호의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얘기가 좀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옆으로 샜는데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이은택 씨라는 사람을 한번 좀 인터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분과의 인터뷰 내용을 우리 태극사랑 신문에 실황으로 해서 기록에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편단심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끝에 말미에 제가 이분을 좀 옹호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나운서 앵커가 뭐 우리 남쪽에서 이렇게 탈북민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엄청난 실수죠. 저 사람들이 탈북민은 뭐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국토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상한 독재 정권의 볼모로 잡혀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분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답변하기가 좀 망해서 그런 모양인데, 저는 그 앵커가 좀 굉장히 실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무슨 저 사람들이 남입니까? 말투만 약간 북한 말씨 쓰고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데 아무 소통 무슨 문제도 없는 우리나라 같은 한결의 동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굉장히 실수한 거니까 사죄해야 됩니다. 그 앵커는. 이분의 말 중에 이제 그 배신의 상처는 평생을 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배신이란 것을, 뼈저린 배신을 당해보기도 했고, 그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그 배신자를 완전히 정죄하기 전까지는 그 배신의 상처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보통 배신의 상처란 건 이제 이 돈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은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이 사람 얘기가 이제 또 배신의 상처는 그 평생을 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인터뷰 중에 좌파들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보수는 왜 이렇게 뭉치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은택 씨 답변이 구심점이 없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행사가 되냐 하면은 이런 문제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어요. 좌파에서는 어떤 후원금을 받아서 이게 쫙 중앙 구심처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니까 그런 것 같고 어떤 분규가 없는데, 우파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어떤 행사를 해야 자기 이름으로 후원금이 들어오지, 남의 단체 가서 열심히 해줘봐야 그 단체에 후원금이 들어오고 자기는 안 되고, 또 피켓 들고 이거 하려면 아무래도 뭐 라면이라도 먹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생각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제 7월 초에는 이제 우리 태극사랑 신문도 이제 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직화를 내세우고 어떠한 이런 순수 민자에 의한 어떠한 이런 기업, 아직 뭐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작은 단체지만 어쨌든 영리 사업을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외부 후원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민자를 동원한 이러한 국민 주식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이런 자생력을 가지면서 나가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착안해서 제가 어떠한 이런 제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를 또 결부시켜서 때로는 제가 많은 분들 중에 저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보수파리 태극파리라는 거죠. 저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좌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좋습니다. 어쨌든 항상 우린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결과가 나쁘면 제가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고요. 결과가 좋으면 그걸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한 각오를 하고 나선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단체가, 이 태극사랑이란 단체가 지금 많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힘이 조금씩 이제 커져 나가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 아주 좋은 지적했어요. 우파 단체가 뭉치지 못하는 이유, 구심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태극사랑이 적극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저희는 좀 동원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절대 손 벌리지 않고 하면서 어떠한 우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좀 주축이 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견제가 들어오겠지만 이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왜 그런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뭐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도 일단 자기가 무슨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우파 운동을 하다가는 이게 뭐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념하려면 최소한 자기가 밥 세 끼 먹을 돈은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고 해서 구심점이 이제 없어지는, 보수가 뭉치지 못한 이유가 되고, 이거는 아무리 지적해도 대안이 안 됩니다. 그걸 뭐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리 태극사랑, 우리 저 고선 대표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조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입장인 것은 이미 제 방송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떠한 지향점이 약간의 그런 차별화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앞으로 저도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구심점을 갖게 되는가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노하우를 제가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고차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 이 내용 중에 그 안민석이가 3년 동안 탄핵을 기획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우파 쪽에서는 바로 농성에 돌입했어야 했다. 굉장히 참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탄핵 자체가 이 무효인데 이거 뭐 말이 되냐 하면서 농성하는 단체 하나도 없었고, 전부 그냥 입으로만 뭐 하는 거고, 새누리당에서는 열심히 또 조원진 후보로 내세워서 탄핵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때로는 홍준표를 지지한다, 때로는 조원진을 뭐 지지한다, 또는 때로는 조원진을 비판한다 이래가지고 그 지지자들부터 정말 너무나 너무 거센 항변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좀 가능한 이 우파 내에서의 어떤 진영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또 존중하려고, 건드리지 않는다기보다는 존중하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은택 씨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맞는 얘기가 참 많아요. 또 이 말 중에 지지자들이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이은택 씨가 지적하는 게, 탄핵과 대선을 부정한다고 하면서 왜 그럼 조원진 후보를 내세우느냐,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이 지지자들이 이거 말과 행동이 맞지 않냐 이걸 보고 지지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지자들이 판단을 못하고 무턱대고 거기에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이은택 씨 주장이고, 상당히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항변을 받아왔지만은, 이 지지자들이 이 맹목적일 때,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제일 무서운 거고, 이를 그르칩니다. 맹목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그 동력을 일으킬 동력은 새누리당인데, 제가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새누리당이 환골 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새누리당도 미래는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의 그 암적인 존재, 제가 또 암적인 존재가 누구라고 또 얘기했다가는 또 뭐, 예, 또 제 판단이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쨌든 새누리당이 어떤 암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예, 새누리당이 암적인 어떠한 그 내부적인, 누가 암적인 존재고 누가 암적인 존재 아닌지는 그 스스로 자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확실한 거는 좌우간 그 안에 어떤 그 아주 구조적인 암적인 존재가 있어서 결국은 새누리당은 그 암적인 존재를 환골 탈퇴하는 식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회상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저는 그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굉장한 그 미래가 있고 굉장한 어떤 역동성을 가진 당이지만 그 지지자들의 성분이나 반드시 이번에 도정된, 이번에 드러난 그 많은 암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누구라는 그런 암적인 존재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정말 후련하게 그 암적인 존재들을 다 도려내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저거죠. 새누리당이 탄핵을 부정하는 입장이라면은 왜 조원진이란 후보를 내느냐. 예, 이게 잘못되었다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와의 단일화에 있어서 무슨 단일화 조건이 있느냐.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구한다는, 홍준표가 구하겠다고만 하면 거기에 단일화에 응해야지 무슨 자기가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그 조건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단일화를 안 했다. 이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걸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분석하라면 첫 번째 주장은 틀렸고요. 이은택 씨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은 틀렸고, 두 번째 주장은 맞습니다. 첫 번째 주장, 탄핵을 부정한다고 하면서 왜 대선을 인정해서 후보를 냈느냐. 그게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좀 틀렸죠. 왜냐하면, 일단 그래도 그러면 대선 한다고 하면 일단 대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꼭 그것을 대선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대선에 참여해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축구에서 그 어드밴티지 룰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파울을 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아직 내가 계속 공격권이 있으면 계속 공격해서 골을 넣으면 인정받으니까 그런 자세로 게임을 계속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죠. 일단 심판이 스톱시키기 전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대선을 인정해서 탄핵을 인정해서 대선에 참여하고 후보를 내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그 첫 번째 주장은 틀렸다고 보고요. 두 번째 주장은 맞다고 봅니다. 조원진 후보가 그 당시에 단일화 조건으로 뭐 몇 가지를 내세워서 그거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단일화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은 틀린 주장이죠. 그건 맞아요. 이은택 씨 얘기대로 뭡니까? 그냥 그것만 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겠다. 탄핵 또 박근혜 재판을 공정하게 다시 재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홍준표가 이미 그 공표한 이상 더 이상 따질 게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나는 전적으로 이은택 씨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이 그 북한에서 안정을 찾아오신 탈북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나서게 해게 한 것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 좀 망언을 한 거지. 실언한 거죠, 실언. 앵커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예. 우리나라 동포인데. 저 이걸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요런 장면이 북한에서 일어나야 돼요. 북한의 앵커가 이 남한에서 넘어온 민주 열사가, 남한에서 지금 민주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촛불 들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넘어가서 거기서 김정은이하고 투쟁하면서,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수탈하냐 하면서 민중들과 같이 막 봉기운동하고 이러면서 거기 북한 앵커가, 응? 아, 이거 뭐 남조선에서 넘어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응? 우리 김정은, 정권에 대항하는 운동에, 예? 이렇게 나서게 해서 우리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넘어간 사람들이, 아, 아닙니다. 뭐 우리는 뭐 북조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극 그 김정은에 대항하는 그 민중 봉기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 광화문에 와가지고서는 뭐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빨리 북한으로 가가지고 이은택 씨처럼, 아마 북한에서 지금 탈북으로 남아와서 지금 이은택 씨가 이렇게 우파 운동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의 우파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는 뭐 좌파는 이제 김정은이고, 그 우파는 김정은이 반대하는 게 우파 운동이니까, 예, 거기 넘어가서 또 민주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뭐 북한 주민들 다 같은 동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북한 동포들하고 연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은택 씨처럼 그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예? 시민혁명운동 하라 이거요.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제발 좀 그런 운동을 해야지. 왜 여기서 광화문에 와가지고선 쓸데없이 무슨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안 해도 잘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저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아요. 무슨 노동 문제니 그런 거 지금 북한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서 군비 그것 때문에 국민들 다 굶어 죽으니까 그런 거 갖고 북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라고. 거기 가서 왜 여기서 필요도 없는데 와가지고서는 그냥 광화문에다가 천막 쳐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보니까 또 부해가 치밀어 가지고, 예, 한마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주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네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단일화에 왜 조건을 달아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단일화 안 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그냥 그러면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난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거죠. 이 사람 주장은 조원진 후보에게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지, 무슨, 예?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단일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굉장히 비겁한 것이다.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참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또 홍준표하고 당시에 조원진하고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홍준표니까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 건 그건 3살 먹은 애들도 아는 거 아니냐. 그것도 굉장히 맞는 얘기고,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네요. 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네요. 보수 우파가 안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전교조, 민노총, 이런 애들이 형성될 때 보수 우파는 뭐 했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거 때려잡을 생각도 안 하고, 정부가 알아서 다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수 우파가 이게
행동하는 보수우파 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로 저도 우리 태극사랑은 이런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할 겁니다. 적극 지지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자생력이 생기면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전교조 민노총 하나의 뭐 사설단체에 불과해요. 그럼 걔네들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가서 같이 폭력으로 대항하고 그 저지하고 그런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단체는 외부적인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수 우파가 안일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탄핵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대선까지 이제 다 끝나고 정권도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 탄핵 무효라는 이 주장이 상당히 지금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한 사실도 없고 대선에 참여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축구에서의 어드밴티지 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게임을 계속한다. 그래서 거기서 골을 못 넣어서 게임을 뒤집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묻혀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탄핵은 무효입니다. 이번 탄핵은 무효이고 이것은 뭐 앞으로 정권이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몇십 년 후에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번 탄핵은 무효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 가능한 이번 정권 내에서 아니면은 이번 3년 후 총선에서 승리 후 탄핵에 대해서 우리 뭐 국민 단체들이 뭐 요구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재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탄핵 무효라는 것은 끝까지 물고 우리가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은택 씨 이 방송을 전부 보고 느낀 소감이 좀 아주 있고요. 이분의 그 말씀이 많이 일관성이 있고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핵 지금 세월이 자꾸 가면서 뭐 이제 와서 탄핵 무효. 근데 이제 와서 탄핵 무효가 아니고 우리는 탄핵을 뭐 인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끝까지 그 논조로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